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의 김승주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이라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주 섬뜩한 소식이 또 프랑스에서 들려왔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파시스트 정치인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가 하면 또 극우 세력들의 쿠데타 위협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이라는 문제는 단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곳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계적인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 무슨 일들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제자는 노동자연대 활동가인 차승일 동지입니다. 차승일 동지는 그간 여러 글과 발표를 통해서 극우와 파시즘 문제를 다뤄오셨는데요. 저희 노동자연대 TV 채널에서도 차승일 동지의 이전 발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명료한 발제로 오늘 토론을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토론 진행 순서는 발제를 들은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론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이 토론 시간에는 채팅창과 전화 발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특히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중간이라도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차승일 동지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한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간략하게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극우와 파시즘이고, 저도 발제해서 극우와 파시즘을 이렇게 한 묶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 극우와 파시즘은 상당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파시즘은 극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같이 성장하고는 있지만은 매우 특수한 종류의 극우입니다. 우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그 실천과 사회적인 효과 면에서 차이입니다. 파시즘은 이 노동계급 운동과 조직을 모조리 파괴해서 노동계급을 원자화시키고 그 의회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집권하면 그것을 실제로 하죠. 둘째, 형태적 차이입니다. 파시즘은 군부 장성들 일부만이 참여하는 그런 쿠데타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도 그 대중운동 안에서 배출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반의 차이입니다. 파시즘은 주로 중간계급, 쉽게 말하면 영세 상공인이나 전문직들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정치에서 극우와 파시즘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부상하는 게 감지된 것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였습니다.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파시스트가 폭탄 공격과 총기 난사를 해서 무려 70명 이상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2010년대 초중반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극우와 파시스트가 성장하는 그 밑바탕 배경에는 그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08년의 경제 위기는 그전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득세해왔던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각국의 지배자들은 이 위기에 대처하면서 막대한 돈을 풀어서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과 기업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쓰고 나서 그것을 메우는 대가를 서민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
그리고 경제 위기의 영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망가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각국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긴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죠.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공식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해 왔죠. 이제 그런 중도파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이 커졌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그런 대자본가들과 지배계급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인 이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광범한 불만과 분노는 처음에는 극우보다는 좌파적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 혁명은 곧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그 중동의 독재자들이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중동의 반란은 곧 서구로 수출돼서 스페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의 그 광장점거 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점거하라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과 미국의 운동은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각각 포데모스와 버니 샌더스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타격이 특히 심각했었던 그리스에서는 이 긴축에 반대하는 파업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이렇게 작용화했고, 그래서 지지율이 3%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좌파 정당인 시리자가 급부상하고, 이제 급기야 2015년에는 집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영국에서는 2015년에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이 각각은 차이도 있지만은 이제 크게 보아서 좌파적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성향의 세력들입니다. 이 시리자, 포데모스, 샌더스, 코빈의 부상은 전 세계 좌파를 고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 이 실험들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의 아랍혁명도 이제 곧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좌파적 개혁주의 세력이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와중에, 그리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미얀마 항쟁, 최근에 팔레스타인 저항까지 꽤 강력한 이런 저항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 이 양극화의 다른 쪽에서는 극우와 파시즘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패턴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근저에는 자본주의의 심대한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지배자들이 돈을 막 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이제 중도가 이제 조금 힘을 얻었다가, 근데 곧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쓴 돈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긴축을 추진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이제 저항을 부르고, 근데 이제 그 저항이 패배를 하거나 그 저항의 부산물로 생겨난 이런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이 이제 다시 꼬꾸라지면서 이제 극우가 득세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의 오른쪽 그림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극우와 파시즘 정당들이 득표율을 크게 끌어올렸고 약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에 입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극우의 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한 것은 이 극우의 성장이 뭐 이례적인 일이거나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이 무려 1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같은 해 독일 총선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창당 4년 만에 3위를 차지하면서 연방의회 의석 709석 중에 무려 9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 안에는 파시스트 분파가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탈리아에서는 우파적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승리를 했고, 이 오성운동의 주도로 연립정부가 꾸려졌는데, 그 안에는 지독한 이민반대 정당인 북부동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인도에서는 총선에서 인도 국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인도 국민당은 국민 자원군, 영어로는 RSS라고 하는데, 이 국민 자원군이라고 하는 파시스트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극우 정당입니다. 2016년 필리핀 대선에서는 두테르테가 승리를 했죠. 그 두테르테는 집권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수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는 극우 정치인인 보우소나로가 당선을 했습니다. 이런 극우들은 이런 기성 중도파 정치인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대중의 불만을 오른쪽으로 흡수를 하고 공식 정치의 지형을 더 우경화시켰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살펴보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2010년대 초중반에 발생했었던 난민 위기였습니다. 서구 강대국과 그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아랍혁명에 반혁명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다시 힘을 키우고 있었던 러시아도,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그런 지역 강국들도 여기에 끼어들면서 특히 시리아에서는 혁명이 내전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죠. 이 강대국들은 그 매우 반동적인 세력이었던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뭐 줄여서 ISIS라고 불리는 그 세력을 핑계로 중동의 군사적 개입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ISIS 같은 반동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2000년대 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 지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난민이 대거 발생했고, 이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면서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럽의 지배자들은 2000년대의 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서구 사회에서 상당히 굳어진 이 이슬람 혐오를 더욱 부추기면서 난민들을 배척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2008년 경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한테 전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분열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종차별이 강해졌는데, 유럽의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이 이슬람 혐오적 인종차별을 훨씬 더 강하게, 강경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그런 지배자들의 인종차별 선동을 강화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중남미에서 오는 난민들을 막으려고 그 장벽을 세우고 극우 자경단을 부추겼습니다. 근데 2020년 지난해에는 중도파가 다시 좀 힘을 얻는 듯한 이런 형국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죠. 프랑스의 중도파인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운동과 노동자들의 파업을 어찌어찌 가까스로 넘겨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그동안 유럽 각국에서 긴축을 강요했었던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였던 자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 영국의 코비는 노동당 당대표직을 내려놓았고, 영국의 노동당은 다시 우경화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그 특권층이라고 지목하면서 공격했었던 중도좌파 사회당과 연립정부를 꾸렸다가 최근에 심판을 받고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여러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경제 사정도 어느 정도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 뭔가 희망적인 관측들, 그러니까 중도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진중한 이런 분석들을 보면 그런 회복은 일시적이고 취약합니다.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항구적인 재난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미국의 그 상대적인 힘, 그 패권이 줄어들면서 중국과의 경쟁과 마찰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 경제는 그리고 경제는 주로 정부들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팬데믹 위기로 더욱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적 위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코로나19 팬데믹 등 이런 것들이 그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 둘째로 1월 6일에 바로 한 5달밖에 안 된 일인데요. 그 1월 6일에 미국의 극우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이 사건은 이 자본주의의 중심지,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극우와 파시즘이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미국의 바이든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백신 공급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트럼프와 차이가 있지만 중국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서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구구가 성장하는 토양이 됐던 이 체제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행보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를 받아왔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 억압과 차별, 권위주의적 조처가 강화돼 왔습니다. 이는 극우의 성장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고전적 파시즘이 성장했던 1920년대와 30년대를 보면 이 뭐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등락을 했고, 그리고 파시즘도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저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야만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 시각으로 이런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 중도로의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 좀 더 긴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구조적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넘어설 그런 대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이럴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성 정치인들, 기성 지배자들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운동과 반란, 그다음에 좌파 세력의 성장으로도 이어졌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곧 이렇게 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좀 더 밑바탕에는 계급 투쟁이 충분히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좌파의 성장이 제약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이 기성 질서에 맞서는 도전은 이 극우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 점이 고전적 파시즘과 오늘날 극우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인데요. 즉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그 때문에 생겨난 대중적 울분과 좌절감을 먹고 자라는 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공식 정치의 지형을 더욱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30년대와 달리 지금은 계급 투쟁이 강력하지가 않고, 그래서 좌파 일반과 혁명적 좌파가 약한 상황에서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고전적 파시즘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계급의 그런 반란과 혁명, 그리고 좌파에 반대하는 그런 반혁명적 요소를 그렇게 아주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둘째 차이점인데요. 독일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이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대문에는 노동이 너희를 해방케 하리라 하는 그런 표를 붙여놨을 만큼 당시의 고전적인 파시즘은 그런 기성 체제에 맞선 나름의 그런 혁명적 변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1차 세계대전과 이제 혁명의 물결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의 반란과 격변, 이제 그런 것에 맞서는 반혁명적인 힘으로써 파시즘이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은 이제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종차별을 그 중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물론 요즘에 그런 극우와 파시스트들도 옛 고전적 파시즘의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많이 또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은 해야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차이점은 오늘날 극우와 파시즘 세력들 사이에서는 선거에 출마해서 지지를 얻는 것을 그런 방식이 우세합니다. 물론 히틀러도 우리는 선거로 집권한다 하는 그런 말을 되풀이해서 했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치당은 수십만 명 규모의 돌격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치당은 이걸 숨기지도 않았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뭐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쟁을 겪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 정치가 아주 불안정하면서 정치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 사용에 상당히 그런 익숙한 면이 있었고 그렇게 폭력에 길들여진 인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고전적 파시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초기에 그런 구성원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넷째 차이점은 오늘날 극우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먹고 자라기는 하지만 그것에 맞서는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보다 지금 그런 세계화나 생산의 국제화 같은 것이 훨씬 더 진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텐데요. 물론 유럽의 극우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주로 중국과 그리고 심지어는 동맹들과도 이런 관세 전쟁 같은 것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그런 뭔가 불신받고 있는 이런 신자유주의와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1920년대와 30년대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그런 국가자본주의적인 방식을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천을 했죠. 그래서 히틀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후원했었던 그런 기업을 몰수하면서 국유화해버리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셋째 차이점과 넷째 차이점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류 우파, 그다음에 극우, 그다음에 파시즘의 차이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흐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와 파시즘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와는 이렇게 막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착시 효과가 더 강해지죠. 그렇지만 이 주류 우파, 극우, 파시즘은 이제 구분이 되고 이 구분되는 세력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극우 파시즘의 지도자들과 또 기층의 운동이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마침내는 진정한 파시즘이 하기에 유리한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흐름,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시즘이 성장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그런 패턴 또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파시스트가 아니긴 한데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극우와 파시스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무를 하면서 마침내는 그 의사당을 진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까지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죠.
이제 여기 트럼프 얘기가 나온 김에 그의 지지 기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제 왜냐하면 이 미국의 백인 하층 노동 계급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꽤나 이렇게 널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와 달리 미국의 대자본가들과는 관계가 좀 껄끄러웠습니다. 뭐 감세 같은 그런 혜택을 주기는 했지만 좀 껄끄러웠죠. 그래서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그 트럼프의 계급 기반을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룸펜 자본가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미국의 그런 최대 가장 큰 그런 뭐 다국적 기업들과 달리 트럼프는 주로 미국 국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그런 자본가들의 기반을 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쯤에 나온 기사 중에 미국 코로나 사망자의 25%가 요양병원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미국의 그런 요양병원들을 이렇게 쭉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체인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을 습격했던 무리들도 대체로는 유복한 전문직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40%는 그런 뭐 하층 백인 노동 계급이 아니라 기업 경영주거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였습니다. 그 60%는 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탈세를 한 전력이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좀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 한 명은 텍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 시위에 개인 소유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거는 수동적 지지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하느냐는 상대 후보는 누구인지 하는 이런 여러 매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은 건 경계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투표 행위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미국에서 반트럼프주의 또는 반파시즘 운동을 그런 건설할 때 어떤 세력에 기반을 두고 어떤 세력과 동맹을 맺고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극우와 파시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주장한 공동전선입니다. 이런 극우와 파시즘에 맞서서 광범한 운동을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극우가 이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주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에 맞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광범한 그런 협력과 운동을 구축하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런 중도파와의 그런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도파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대중의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극우와 파시즘이 성장할 토양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손잡는다는 것은 그런 신자유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도파와의 연대, 단결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선거에서는 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계급 투쟁을 활성화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둘째는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여러 좌파적 개혁주의가 성장하고 실패해왔던 그 경험에서 그리고 그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었던 그런 반란과 저항들의 그 경험에서 이제 배우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선거와 투쟁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에 대응하는 이런 노력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는 것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이루지 못한 것을 뭐 이른바 정치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 운동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좌파가 있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전선도 더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혁명적 좌파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을 올려주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더보기란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전화 발언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전화 발언 시간은 총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질문과 의견 모두 환영하니까요. 토론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과 의견 준비하시는 동안에 발제자가 추천해 주신 참고할 만한 책 2권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발제자의 발제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저자의 책인데요. 영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 알렉스 켈리니코스의 시사 논평, 양극화, 극우, 좌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올해 초에 발간된 신간으로 오늘 토론 주제와 아주 연관이 많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책 하나는 러시아 혁명가인 레온 트로츠키의 고전적인 저작입니다.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이라는 책입니다. 더 탐구하고자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는 책들이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바로 연결되나요? 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노동자연대 회원인 유원웅이라고 하고요. 연사분 발제를 잘 들었고, 그 연사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전선과 혁명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공동전선과 혁명적 조직의 중요성을 보여준 한 사례로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이 황금 세력당을 물리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 세력당이 이제 법원에게서 이제 범죄 조직이라는 판결을 받고 되게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법원 덕분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그리스의 주류 정치 세력들은 황금 세력당을 이렇게 두둔해 왔었는데 그 광범하고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자 정부가 기회했었다가 그 몰락한 이후에도 이런 광범하고 대중적 투쟁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투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에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광범한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공동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물론 그 전까지 긴축에 맞선 투쟁이 가장 강력하게 벌어진 나라라는 조건도 있긴 했는데요. 단지 그런 객관적 조건만으로는 설명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프랑스에서도 이 르펜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프랑스에서도 격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또 그런 르펜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같이 있는 걸 보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에서 이런 공동전선이 가능했던 것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건설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던 혁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노동자연대 그 그리스 자매단체인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활동가들이 그런 노력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2009년에 이 파시즘에 맞선 공동전선 키르파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황금세력당은 아직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었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시작할 때 그리스 좌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런 노력이 파시스트 세력을 오히려 띄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연사분께서 이제 발제를 시작하실 때 파시즘의 어떤 특수한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이 파시즘의 위협은 이 노동계급의 민주적 이런 조직을 파괴하는 대중운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게 뜻하는 바는 단지 파시즘의 위협이 어떤 그들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서 제기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거리 시위대나 노동조합이나 또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네, 직접 조금씩 정리 공격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공격이 벌어졌을 때 이 공동전선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황금새벽당 의석을 얻었을 때 이 많은 좌파들이 이미 그때 꾸준히 공동전선을 꾸준히 건설해온 덕분에 그런 좌파들이 어떤 파시즘을 막을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운동에 같이 합류해서 이 파시즘에 맞선 운동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냥 마무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런 운동의 전진에 필요한 어떤 분석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혁명적 좌파를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요거 소개를 해드린 뒤에 또 전화 발언 신청이 있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선민 님께서 올려주신 의견과 질문입니다. 프랑스 같은 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좌파와 노동운동의 전통과 조직이 만만치 않은 곳이기도 한데 이런 파시즘의 성장이 불가피한 것이었나요? 불가피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원인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음 전화 발언 신청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발언해주세요. 예, 발제 잘 들었고요. 그 발제에서 얘기해주신 미국 극우의 부상 문제에 좀 보충을 하려고 전화를 줬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극우 정치가 성장하는 거야말로 딱 그 동학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지배계급이 그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지배적인 통치 방식, 지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바마가 위기에서 부자만 구제하고 불평등을 내버려두는 데서부터 드러났던 거죠. 사실 아까 점거하라 운동도 말씀하셨지만 왼쪽으로부터도 나왔지만 오른쪽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2010년부터 특세하기 시작한 티파티 강경 우입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내의 소자본가들이나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 개신교 50들 이런 자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었죠. 트럼프는 바로 그런 자들이 공부를 떼면서 성장하기 시작한 그 운동을 극진화시키고 전국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매우 반동적인 성장을 그 자신의 선거적 특실, 정치적 특실 때문에 조장을 했던 거죠. 사실 연사께서도 지적했었던 것처럼 이런 성장한 극우들, 강경 극우파들이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강령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를 구성한 요소들 하나들은 미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나쁜 부분에서 많이 빌려왔는데요. 예컨대 무슬림 혐오라거나 어떤 낡은 자유주의 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이라거나 복음주의 기독교의 이런저런 가치들 이런 데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거를 아주 극우식으로 현재에 대한 반감을 과거에 대한 독보적인 향수로 만드는 방식으로 결집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제시한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라 이런 슬로건은 사실 그런 점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주류 우파들이 위기에 대응해서 혹은 민주당에 대응해서 오바마에 대해서 했던 어떤 반동적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면서 성장을 했고 무시 못할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독자성을 과시한 거죠. 지난 1월 달에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바로
미국의 지배적 정치, 그 지배계급의 정치가 있지만 그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서 아주 극단적인 우익들, 소위 진정한 트럼프주의라고 불리는 우익들이 매우 강력하게 성장성을 보이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낳은 그 불평등 조장했던 그 미국의 전통적 지배자들, 마치 자기가 불러낸 이 대물을 어쩔지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처럼 불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해서 기존의 어떤 지배적 통치의 정당성, 유효성 같은 걸 입증하려고 애쓰고 뭐 이러고 있는 것 때문에 극우가 일시적으로 뭐 덜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잘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우리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온갖 정치로도 이 위기의 어떤 고통이 노동 대중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고 네, 하기도 막을 수 정리 없다는 부탁드립니다.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대안은 노동 대중이 마치 지난해 흑인 목숨을 소중하다 운동처럼 극우에 맞서서 벌이면서 대중투쟁으로 그들을 반격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극우가 잘하는 그 쓰라림, 그 극우의 서양에 대한 쓰라림과 고통 같은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조건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발언 신청이 계속 있어서 일단 연결을 좀 해보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여러 의견들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바로 전화 발언 연결 먼저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발언해주세요. 좀 발제에서도 좀 언급이 됐고, 뭐 발언에서도 좀 나오긴 했는데, 파시즘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이제 전술이 공동전선이라고 좀 얘기가 됐었는데, 공동전선에 대해서 좀 보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공동전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공동전선이 둘 이상의 단체가 기본적으로 주장과 주의를 달리하면서도 같은 적에 상대에서 함께 대항하는 조직 또는 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공동전선을 느슨하게 규정하면 두 단체 이상으로 구성된 모든 연대체 같은 경우가 공동전선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노동계급 조직하고 그런 부르주아 정당 간의 그러한 연합도 공동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혁명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지금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예, 예, 말씀해 예. 보시겠어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네. 이제 잘 들리네요. 네. 얘기 계속 해주시면 어디까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트로츠키가 공동전선은 혁명가들이 개혁주의 세력과 공동의 적에 맞서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고만고만한 좌파들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수준의 느슨한 연대체, 그리고 대중운동 건설하고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연대체들이나 아니면 부르주아지들 또는 중간계급과의 동맹을 초점으로 맞춘 그런 거를 공동전선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츠키가 살던 시대 반파시즘 공동전선은 노동계급의 조직이었던 공산당과 3인당의 단결 속에서 파시즘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대항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저항 속에서 많이 파시즘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발제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30년대 적던 그러한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공동전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이나 3인당이 그 시절과 지금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날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계급의 힘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강화하고 그런 광범위한 운동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공동전선이 이제 트로츠키가 얘기할 때 개혁주의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전선 안에서
구조하게 된다면 혁명적 좌파가 정치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제 트로츠키는 34년도에 프랑스 이 사회당하고 공산당이 반파시즘 그 공동 협약을 맺을 때 이 정치적 공격을 서로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진당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계급 간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전선으로 이어지면서,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무장 해제되고 사실상 패배하게 되는,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이러한 부르주아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인민전선 전략이 프랑코에 맞서는 투쟁에서 실제로 패배하게 되는 걸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이렇듯 이제 인민전선은 파시즘에 맞서서 또는 우파에 맞서서 일부 부르주아지들과의 동맹하는 것도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 계급과의 연합 또는 동맹은 우리 계급을 좀 분열시키고 사기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시즘에 맞서서 노동 계급의 단결된 저항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전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공동전선 안에서 혁명적 좌파가 있어야지만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영국과 그리스에서도 혁명적 좌파가 파시즘에 맞선 저항을 공동전선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들이 그러한 파시즘에 맞선 저항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따라서 저는 파시즘에 맞서서는 공동전선과 함께 혁명적 조직 건설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더 있어서 연결을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 그 사이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질문 올라온 것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경록 씨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데올로기 면에서 오늘날의 파시즘과 단순한 극렬 인종차별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걸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지제인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이 발제자의 지적처럼 극우와 파시즘은 이 신자유주의가 만든 대중의 고통의 바다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집권한 극우 세력 자신도 더욱더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고통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인도의 모디 정권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 규제 완화, 민영화를 추진한 사례, 그리고 중남미에서 등장한 브라질과 볼리비아의 강경 우파, 또 극우파 정권들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또 이런 사례들이 이전 정권들이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로 인한 위기들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런 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화 발언 연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주세요. 네, 저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그 한 분께서 프랑스에서 80의 성장이 불가피했냐라고 하셔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시즘의 등장은 프랑스 자본주의 위기와 매우 같이 하는데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 특히 말제리 식민지 독립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프랑스 파시즘의 구심이 형성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사회당 미테랑 정부의 개혁 배신과 또 프랑스의 경제 위기, 특히 2008년 이후에 유럽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거를 훑은 이유는 프랑스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이 노동운동과 좌파 강했는데 왜 파시즘이 나왔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서, 파시즘의 등장은 체제가 있는 한, 체제가 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 생긴다. 그래서 이제 토니 클리프 등은 그 자본주의 자체를 두고서는 파시즘 풀이 뽑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파시즘이 약한 우리 자매단체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 영국과 그리스 동지들도, 그래서 당장은 뭐 그 나라의 파시즘 자체 약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라고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동운동과 좌파가 있다는 게 파시즘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체제에 맞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관적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는 이제 장 마리 르펜이라는 나름의 이제 구심이 있었고, 그는 이제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기보다는 국가 밖에서 어떤 나름의 혁명하는 운동을 이끌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 구심의 존재가 이제 한국과는 차이죠. 한국도 기회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극우가 많지만
그런 어떤 독자적 정치 프로젝트 추진하는 세력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파시즘 운동이 저 우리가 보이는 한에서는 안 보이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그거를 한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세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관적 요인은 좌파들의 물론 실수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그 이슬람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서 되게 프랑스 좌파들이 혼란을 그 라이시대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어서 이슬람을 어떻게 보면 탄압하는 게 프랑스 공화를 같이시키는 거다라고 착각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럽연합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혁명 좌파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닌 많은 좌파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어떤 모든 진보적 기여를 본 것이, 특히 유럽연합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던 2009년 10년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좌파들이 파시즘 성장을 견제하는 데 좀 어려움을 주었고, 그것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셨던 어떤 프랑스가 영국이나 그리스와는 다르게 좀 더 강성한지 설명하는 그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에 객관적으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는 특성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시즘을 낳을 압력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혁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 등 극우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왼쪽에서 대안이 부상하지 못해서인지, 그런 경우에 대중이 어느 정도는 우경화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 요거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아까 이제 앞서 발언 중에 좀 연결상의 문제로 들리지 않는 부분이 연결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그 토론회 녹화본이 저희 채널에 2회 올라갑니다. 그 녹화본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얹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나중 토론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에서 여러 의견과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요. 발제자의 정리 발언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발제자분께 정리 발언을 요청드리기 전에요.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새로 나온 노동자연대 신문 371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까 발제자가 얘기했던 그 항구적 재난 중에 하나죠.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쟁점들을 싣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웹사이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기 구독을 신청하셔서 지면 신문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호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들을 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신문의 헤드라인처럼요. 최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의, 그리고 여기에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주들이 또 참가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과연 이런 권력자들이 정말로 친환경으로 돌아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안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바이든 이후에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 갈등, 한국은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토론회부터는 저희 토론회 요일이 목요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찾아뵙게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이라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 이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연사의 정리 발언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활발한 그런 주장과 질문, 토론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나온 그런 주장이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트럼프나 뭐 영국의 보리스 존슨, 그 브라질의 보소나로가 이렇게 집권하게 된 것은 대중의 우경화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파들이 집권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은 거의 뭐 매번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얼마 전 한국에서도 재보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민주당이 다 패배를 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보면 그것도 사람들이 한국의 유권자들 이렇게 우경화를 해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4년 동안 실망을 주고 있는 이 민주당,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배신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내로남불로 아주 위선을 극심하게 보이는 이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서 그런 항의성 투표를 한 거죠.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한국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우경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미국과 뭐 영국, 브라질에서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었던 그 노동자당 빼떼의 룰라 정부가 그동안에 그런 신자유주의 노동자당이긴 하지만 이름이 그 수십 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그런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배신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진보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부패에 휘말려 있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제 그 틈에 보우소나로 같은 극우가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 결과들을 두고 이렇게 그 나라 대중 전체가 이렇게 우경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일반화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데올로기 면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우익들과 파시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큰 차이가 없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차이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한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예컨대 그런 고전적 파시즘, 특히 독일 나치당과 마찬가지로 그런 유대인 배척과 혐오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파시즘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헝가리였을 텐데, 헝가리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그 선거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를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엄청난 그런 금융인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를 비난하면서, 왜 헝가리에서 그쪽 사람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그리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의 황금새벽당은 아주 노골적인 나치 정당입니다. 근데 그 정당의 강령을 보면은 사회주의 강령이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와는 하등 상관없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나름의 그런 대자본가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관한 그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그 프랑스에도 좌파가 만만치 않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혁명적 좌파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지금은 NPA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적 좌파의 후보인 브장스노라는 사람이 이제 출마를 해서 대선에서 상당히 큰 득표를 하기도 했었던 그런 좌파가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어차피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이런 혼란이 생길 때 그런 파시즘과 극우가 성장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프랑스 좌파들의 주관적 약점이 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NPA가 있는데, 이 NPA는
그 이전에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영어로 줄여서는 LCR이라고 불렸던 혁명적 좌파인데요. 이 좌파가 중심이 돼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만든 당이 이제 지금의 NPA 반자본주의 신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은 그 상당히 큰 성공이었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그 조직의 규모가 거의 3배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혁명적 좌파의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어리석은 그런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한테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좀 종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좌파들과의 그런 협력, 그리고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또 프랑스에서 성장했었던 좌파가 이제 장릭 멜랑숑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당에서 좌파적으로 분열해 나온 이 사람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뭐 한 좌파적 개혁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력과는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하면서 어떤 운동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는 또 상당히 중시를 해서, 근데 그게 좀 과하게 중시를 하면서 이 선거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그 반자본주의 신당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는 이 반자본주의 신당 말고는 이제 다른 혁명적 좌파들도 있기는 한데, 좀 그 뭐랄까 그들 사이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협력, 그다음에 그런 공동 전선의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 프랑스 좌파들 그리고 혁명적 좌파들 중에는 이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 좀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 대응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그런 뭐 이슬람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받아들이는 좌파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거는 거의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막 조사했을 때 나오는 그런 좌파이지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지금 말씀드리는 뭐 NPA나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좌파들은 그 정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세속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명확한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 또는 그런 국제사회주의 경향과 이제 좀 다른 점인데, 국제사회주의 경향에서는 이슬람 혐오는 그런 인종차별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서 가장 잘 이용되고 있고, 여기에 아주 강하게 맞서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 그다음 2000년대 초에 반전 운동을 할 때 그런 무슬림들을 운동에 함께 동참시키는 것을 가장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 좌파들은 이제 그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슬람 혐오에 그런 좀 어리석게 대처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이슬람 복장, 여성들이 이슬람 복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안 좋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조처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지 못한, 적극 반대하지 못한 그런 좀 실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 이런 좌파들의 주관적인 그런 약점들이 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아직은 작지만 그런 좀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좌파들이 소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좌파들이 잘 성장을 해 나가기를 그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이제 그 채팅창에서 인도의 몰이에 대해서 그 이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써주셨는데, 이제 참 감사한 그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저는 하나 이제 더 덧붙이자면, 근데 그 인도 국민당이 2010 몇 년이었지? 그때 이제 집권해서 또 2019년에 이제 재집권, 재승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반가운 변화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이후에 2019년, 20년, 또 올해 초 21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그 여성 차별에 대한 그 대중적인 운동, 수백만 명이 참가했었던 그런 시위도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그 농민들, 인도의 농민들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강력하게 또 되게 급진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이제 정부를 압박을 했고, 또 이제 한 2차례 정도는 그 인도의 노동자들이 한 번은 1억 5천만 명, 한 번은 2억 5천만 명이 큰 그런 파업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인도 국민당 정부가 이제 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분열 조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분이 그런 공동전선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 토론을 보시고 뭐 나중에 또 영상을 올라갔을 때 보실 분들은 들에게 이제 만만치 않은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런 광범하게 그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세력과도 함께 그런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도 그런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혁명적 좌파의 맹아라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혁명적 좌파를 만드는 것은 어떤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겨진 과제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모두의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걸 보면 그런 과제가, 그런 좌파의 존재가 너무나도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차승예 발제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토론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자연대 TV 채널의 구독, 그리고 저희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